여러분, 지금 살고 계신 집이 강남의 수백억대 빌딩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시겠어요? 대대손손 명망 높은 가문에서 태어나 부족함 하나 없이 살던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그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하고 온 가족을 이끌고 영하 40도의 혹한이 몰아치는 시베리아 같은 황무지로 떠나겠다고 선언한다면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요? 아마 노망났다거나 미쳤다는 소리를 듣기 딱 알맞은 상황이겠죠. 그런데 실제로 100년 전 경북 안동의 하늘 아래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답니다. 조선에서 손꼽히는 99칸 대저택 임청각의 주인 석주 이상용 선생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그는 노비 문서를 불태우고 조상대대로 내려온 땅과 집을 헐값에 넘기며 나라를 되찾기 전까진 돌아오지 않겠다는 서슬 퍼런 맹세를 남겼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수천억 자산가가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독립군 양성소를 차리러 떠난 셈인데, 이 장엄하면서도 무모해 보였던 선택이 우리 역사에 어떤 불꽃을 지폈을지 그 드라마틱한 순간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시죠. 상상해보세요.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하인들의 수발을 받으며 살던 안동권 씨 가문의 귀한 딸 김우랑 여사가 남편 이상용을 따라 압록강을 건너던 그날 밤을요. 1911년의 겨울은 유독 잔인하게 추웠다고 전해지는데, 강바닥은 돌덩이처럼 얼어붙어 발을 내디딜 때마다 쩍하며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그녀의 품에는 어린 자식들과 손주들이 매달려 있었고 등 뒤로는 평생을 보낸 고향의 따스한 온기가 멀어지고 있었죠. 이상용 선생은 앞만 보고 걸었지만 그 뒤를 따르던 아내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여보, 꼭 이래야만 합니까? 라는 원망 섞인 말 한마디 나올 법도 한데 김 여사는 묵묵히 그 강을 건넜답니다. 하지만 만주 땅에 도착해 그들이 마주한 건 따뜻한 환영이 아니라 땅바닥에 구멍을 파서 만든 토굴이었어요. 요즘으로 치면 최고급 아파트에 살던 사모님이 갑자기 노숙인 쉼터보다 못한 흙구덩이에서 살림을 시작한 격이니 그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안동의 유학자들에게 상투는 목숨보다 소중한 자존심이었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체를 훼손하는 건 효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단발령 때 목을 내놓던 선비들이 부지기수였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용 선생은 만주로 떠나기 직전 자신의 상투를 스스로 싹둑 잘라버리는 파격적인 행동을 감행합니다. 공자가 살았던 시대의 예법이 나라를 구해주지 않는다는 깨달음 때문이었을까요? 그는 유교의 형식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근대적인 혁명가로 거듭났던 겁니다. 주변 유림들이 어떻게 조상을 배신할 수 있느냐며 손가락질할 때 그는 허허 웃으며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라가 없는데 조상이 무슨 소용이며 상투가 무슨 소용인가? 요즘으로 치면 대대로 내려오는 가업과 종교적 전통을 단칼에 끊어내고 오직 실용적인 가치만을 쫓아 새로운 길을 개척한 혁신가인 셈이죠. 잠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도 될까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된답니다. 이상용 선생이 세운 경학사와 신흥무관학교는 사실상 그가 가져온 가산을 털어 만든 것이나 다름없었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그가 만주에서 돈을 쓸 때 본인의 가족들을 위해서는 단 한 푼도 아끼지 않았던 분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독립군 청년들에게는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더 먹이려 애썼지만 정작 본인의 손자들은 배고픔에 지쳐 산을 헤매야 했답니다. 독립군들이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면 고생했다며 등을 두드려주던 그 인자한 모습 뒤에는 자식들에게 줄 것까지 내어주어야 했던 한 가장의 고뇌가 서려 있었을 거예요. 당시 만주에는 수많은 독립운동단체가 있었지만 이상용 선생의 품으로 몰려들었던 건 단순히 그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모두를 품었던 그 인간적인 따스함 때문이었을 겁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이상용 선생의 집 임청각이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들은 독립운동의 길을 꺾겠다며 임청각 마당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철길을 놓아버렸습니다. 99칸 중 50여 칸을 강제로 헐어버린 것이죠. 보통 사람 같으면 내 집을 이 꼴로 만들다니 라며 통곡했겠지만 이상용 선생은 만주에서 이 소식을 듣고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이미 그는 집이라는 물리적인 공간에 마음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히려 그는 일본 놈들이 철길을 놓으니 우리 독립군들이 기차 타고 고국으로 돌아오기 좋겠구나라며 껄껄 웃었다는 항설이 돌 정도였답니다. 이 얼마나 대범하고도 서글픈 농담인가요? 요즘으로 치면 정부가 보상도 없이 내 집 마당에 고속도로를 냈는데 여행 가기 편해졌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초월적인 멘탈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상용 선생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첫 번째 수반인 국령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1925년 내부 분열로 흔들리던 임시정부를 수습하기 위해 70세의 고령인 그가 추대되었죠. 하지만 그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상해 파벌 싸움에 지친 그는 서로 싸울 거면 나를 왜 불렀느냐며 단호하게 사표를 던지고 다시 만주로 돌아가 버립니다. 요즘 정치인들이 한자리 차지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과 비교하면 정말 대조적인 모습이죠. 그에게 중요했던 건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본군과 싸울 수 있는 독립군의 결집이었던 겁니다. 그는 권력의 정점에서 스스로 내려와 다시 척박한 만주의 찬 바람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상용 선생의 아내 김우람 여사의 이야기를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녀는 남편의 뜻을 받들어 만주에서 독립군들의 옷을 입고 밥을 짓는 어머니 역할을 자처했죠.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영양실조로 아이들을 잃고 남편은 밖으로만 도는 상황에서 그녀가 느꼈을 외로움은 현대인들이 겪는 독박, 육아나 고부 갈등과는 비교도 안 될 수준이었을 거예요. 한간에 떠도는 말로는 김 여사가 너무 배가 고파 산에서 뜯어온 풀로 죽을 쑤어 먹으면서도 남편에게는 걱정 말라며 웃어 보였다고 하죠. 성인 군자의 아내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축복이었을지 그녀의 주름진 손마디가 말해주는 듯합니다. 이상용 선생의 가문은 3대에 걸쳐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명문가 중의 명문가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처참했죠. 아들 이준영, 손자 이병화에 이르기까지 모두 감옥을 드나들며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해방 후 다른 친일파 가문들이 축적한 부를 바탕으로 떵떵거리며 살 때 이상용 선생의 후손들은 당장 먹을 쌀이 없어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거나 구걸을 해야 했던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 말로 금수저로 태어나 나라에 올인하고 흙수저가 된 셈인데 이 억울하고도 기막힌 현실을 이상용 선생이 보셨다면 무엇라 하셨을까요? 그럼에도 후손들은 할아버지를 원망한 적 없다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임청각의 정신이니까요. 자, 여기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요즘 재벌가들의 상속전쟁이나 비자금 스캔들을 뉴스에서 자주 접하게 되죠. 수조 원의 재산을 가지고도 더 가지려 싸우는 모습들과 수천억의 재산을 나라를 위해 이런 한 푼 남기지 않고 쏟아부은 이상용 선생의 삶. 누가 더 행복했을까요? 선생은 임종 직전 내 유해를 고국에 묻지 마라. 나라를 찾기 전까진 만주 땅에 두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돈을 소유의 대상이 아닌 가치의 수단으로 본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풍요로움이 사실은 누군가의 99칸 집과 맞바꾼 것이라는 사실을 떠올리면 지갑 속의 돈 한 푼이 예사롭지 않게 느껴지실 겁니다. 당시 안동 사람들은 이상용 선생을 보며 조상신이 노할짓을 한다고 수군거렸답니다. 사당에 가서 조상들에게 인사를 올리지 않고 오히려 위패를 땅에 묻거나 불태웠다는 설도 있으니까요. 유학자로서 이는 파문감이었죠. 하지만 그는 확신했습니다. 조상이 살아계신다면 후손들이 종노릇하는 걸 원치 않으실 것이라고 말이죠. 형식에 얽매여 본질을 놓치지 않았던 그의 통찰력은 현대사회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가끔 우리는 제사 형식이나 체면 때문에 정작 중요한 가족 간의 사랑을 놓치곤 하잖아요. 이상용 선생은 100년 전에 이미 그 허례허식을 뚫고 지나갔던 겁니다. 1932년 이상용 선생은 그토록 그리던 고국 땅을 밟지 못한 채 만주 길림성에서 눈을 감습니다. 74세의 나이였죠. 그의 곁에는 화려한 병풍도 조문객의 줄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를 따르던 몇몇 독립군 동지들과 눈물 젖은 아내뿐이었죠. 선생은 죽는 순간까지도 동지들,
부디 합심해서 독립을 이뤄내시오라는 당부를 남겼다고 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대기업 회장님이 해외 오지에서 사업을 일구다 홀로 돌아가신 것과 비슷할 텐데 그 사업이 개인의 영달이 아닌 민족의 해방이었다는 점이 가슴을 먹먹하게 만듭니다. 조금 엉뚱할지 모르겠지만 이상용 선생의 행보는 현대의 개척자들과 닮은 점이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 독립을 향해 전 재산을 베팅하고 아무도 가지 않은 길만주 이주를 개척했으니까요. 차이가 있다면 머스크는 자신의 꿈과 부를 위해 움직이지만 이상용 선생은 오로지 타인과 민족을 위해 움직였다는 점이죠. 나라가 망했는데 선비가 집에 앉아 글이나 읽는 건 죄악이다라며 실천을 강조했던 그의 모습은 오늘날 말만 앞서고 행동하지 않는 지식인들에게 큰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사실 김우랑 여사의 삶을 보면 이건 사랑 이야기를 넘어선 경외심이 듭니다. 남편이 전 재산을 털어 독립운동을 할 때 그녀는 한 번도 돈 좀 남겨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독립군들의 찢어진 군복을 밤새워 기우며 그들의 어머니가 되어주었죠. 어느 날은 남편에게 배고픈 아이들을 위해 죽 한 그릇만 사달라고 했다가 남편의 불호령을 듣고 조용히 돌아섰다는 슬픈 일화도 전해집니다. 두 사람 사이엔 연인 간의 달콤한 감정을 넘어 조국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공유한 거룩한 동지애가 흐르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잠시 선생의 배경을 살펴볼까요? 사실 이상용 선생은 1858년 안동의 명문가인 고성 이씨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집 임청각은 세종대왕 시절 영의정을 지낸 이원의 다섯째. 아들이 지은 집으로 무려 500년 넘는 역사를 지닌 보물 같은 곳이었죠. 퇴계 이황의 학맥을 잇는 정통 유학 집안이었으니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평생 존경받으며 떵떵거리고 살 팔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안락한 요람을 스스로 부수고 나갔습니다. 명문가라는 이름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몸소 보여준 것이죠. 지금 안동에 가면 복원 중인 임청각을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이 박아놓았던 그 저주스러운 철길도 이제는 거쳤죠. 하지만 선생이 남긴 희생과 책임이라는 철길은 아직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연결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돈이 최고인 세상, 나만 잘 살면 그만인 요즘 시대의 이상용 선생의 삶은 마치 거울처럼 우리를 비춰줍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만 같죠. 99칸 집보다 더 넓었던 그의 마음을 오늘 하루만이라도 기억해 본다면 우리 삶의 무게가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영하 40도의 압록강 위, 등 뒤에는 수천억의 재산이 있고 앞에는 죽음과 배고픔이 기다리는 만주 벌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얼음판 위로 발을 내디딜 수 있겠습니까? 석주 이상용 선생과 그의 아내 김우랑 여사는 주저없이 그 길을 택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건 거창한 보상이 아니라 단지 내 자식들이 남의 나라 종로를 타지 않는 세상이었다는 사실. 그 소박하고도 위대한 진심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든 뿌리였다는 걸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상용 선생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